제네바의 공기는 차가웠고 회의장은 과열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바다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함대도 미사일도 아닌 조용히 움직이는 하나의 전략이었다. 한국.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두려워해야 할 이름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을 나는 직접 목격했다. 한국 디젤 잠수함 몇 척 갖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장피에르 교수의 비웃음이 홀 안을 갈랐다. 어차피 김치국이나 끓이겠죠. 옆자리에 일본 자문관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탄도미사일도 없고 핵잠도 없으니 분석에서 제외해도 문제 없습니다. 실질적 해양 전력은 일본이 맡고 한국은 연안 방어나 하라고 전해주십시오. 순간 포럼장 곳곳에 은근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자신감이라기보다 오래된 우월감에 가까웠다. 그 누구도 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하버드 안보학 교수이자 전직 해군 전략 장교인 앨리슨 켈리가 조용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첫마디는 짧고 단호했다. 지금 들은 말 중 전략 분석이라 부를 만한 건 단 하나도 없군요. 포럼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한국을 제외한다고요? 그게 분석입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확신에 찼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무시해보세요.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건 당신들의 배일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웃음소리도 속삭임도 사라졌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논쟁이 아니었다. 2025년 2월 15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27층 알프스 설봉이 내려다 보이는 곳. 세계 최대 규모의 안보 포럼,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2025의 개막 현장이었다. 32개국에서 온 500명의 전략가와 장교들이 자리했고 나는 영국 대표단의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포럼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지름 50m의 거대한 원형홀 중앙에는 최신 홀로그램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고 360도로 배치된 좌석들은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연상시켰다. 천장에는 12개 언어 동시 통역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으며 각 좌석마다 개별 모니터가 놓여 있어 실시간으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오전 9시 포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개회사가 끝난 뒤 첫 번째 세션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중국과 대만 분쟁 시나리오, 그리고 서태평양 해군력 균형. 발표자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장피에르 교수였다. 30년 동안 해양 전략을 연구해온 권위자였다. 그의 뒤로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이 펼쳐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화면에는 3차원 서태평양 지도가 떠올랐다. 중국 본토에서 대만까지 이어진 해협이 선명히 표시되고 각국의 해군 기지들이 붉은 점으로 나타났다. 중국 해군은 현재 35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3척, 구축함 49척, 그리고 핵잠수함 12척을 포함해서 말이죠. 청중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다. 장피에르 교수는 계속 말했다. 이에 맞서는 서방연합의 핵심은 미국 제7함대입니다. 항공모함 2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전력이지요. 스크린에는 미국 해군의 배치도가 나타났다. 요코스카 사세보, 괌 앤더슨 기지까지 붉은 원이 서태평양 전역을 잇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지도 위에 존재하지 않는 공백 하나를 느꼈다. 모두가 말하지 않는 단 한 나라. 그 이름이 곧 다음 세기의 균형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나만이 알고 있었다. 요코스카 기지, 사세보 기지, 그리고 괌의 앤더슨 기지까지. 서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미 해군의 전략 거점들이 홀로그램 위에 떠올랐다. 화면을 따라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였다. 그 지도 속에는 세계 패권의 축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장피에르 교수의 손끝이 남쪽으로 내려가자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이어졌다. 이즈모급 헬기 항모, 아타고급 이지스함, 이 두 전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일본 방위청 자문관 다나카 요시히로가 그 말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40년간 일본 해군력의 발전을 지휘해온 인물이었다. 호주 해군의 콜린급 잠수함이 남쪽에서 견제 임무를 맡고 대만 해군의 방어 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장피에르 교수가 홀로그램의 북쪽 해역을 가리켰다. 다만 한국 해군은 이번 시나리오 분석에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순간 나는 펜을 멈췄다. 디젤 잠수함 몇 척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습니까? 중국의 핵잠 앞에서는 무력하죠. 포럼장 곳곳에서 웃음이 터졌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일본 대표 다나카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다. 장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탄도미사일 잠수함도 핵잠도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큰 비중을 둘 수 없지요. 미국 해군 전략사령부의 존 워커 대령이 거들었다. 실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시아 동맹국은 일본 해상자위대뿐입니다. 한국은 글쎄요, 보조 역할 정도겠죠. 나는 숨을 내쉬었다. 익숙한 말이었다. 그러나 그 뒤에 앉아있던 영국 왕립해군대학의 데이비드 스미스 교수까지 가세하며 한국 해군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연안 방어 수준입니다. 원양 작전 능력은 제한적이죠. 라고 말했을 때 그건 이미 합창이 되어 있었다. 포럼장의 공기는 한쪽으로 기울었다. 한국 해군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듯 취급받고 있었다. 장피에르 교수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우리의 시나리오에서 한국은 제외하겠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이니까요. 500명의 전문가 사이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나는 기록을 멈췄다. 바로 그때였다. 뒷좌석 구석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일어섰다. 포럼장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앨리슨 켈리 박사였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안보학과 교수이자 전직 미 해군 정보사령부 전략 장교, 그리고 나토 해양 전략 자문위원.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은 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요, 교수님.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건 전략 분석이 아닙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이죠. 장피에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켈리 박사는 이미 중앙 발표대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오판을 하고 있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한국 해군을 모른 채 서태평양 전략을 논한다는 것. 그것은 바닷속에 숨어있는 백상아리를 보지 못한 채 헤엄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포럼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발끝을 따라 움직였다. 켈리 박사가 중앙 발표대에 올라서자 조용히 조명이 바뀌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홀로그램 제어판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2004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녀의 손끝이 터치패드를 스쳤다. 스크린 위에 다시 태평양 지도가 떠올랐다. 포럼장 전체가 숨을 죽였다. 나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이 회의가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현장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와이 인근 해역이 확대되며 스크린에 RPAC 2004라는 글자가 선명히 떠올랐다.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 림팩.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해군 훈련이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포럼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시 참가국은 8개국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페루, 영국.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국. 그 한마디에 장피에르 교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켈리 박사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세 척의 함정으로 참가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함, 을지문덕함, 그리고 장보고함. 스크린에는 회색빛 잠수함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1800톤급 디젤 잠수함. 다른 나라의 거대한 핵잠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다. 장피에르 교수가 다시 비웃었다. 겨우 1800톤짜리 디젤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켈리 박사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바로 그 생각이 여러분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제어판을 조작했다. 곧 스크린 위에 RIMPAC 2004 훈련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다. 훈련은 복잡한 시나리오로 진행되었다. 각국 함정들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전술 실험에 들어갔다. 중심은 미국 제7함대의 기함 USS 존 스테니스였다. 포럼장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며칠 후에 장면이 재현되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장보고함이 완전히 스텔스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스크린에는 파란 점과 빨간 점이 움직였다. 파란 점은 각국의 함정, 빨간 점은 장보고함. 미 해군의 최첨단 소나, 대잠 헬기, 심지어 다른 잠수함들조차 그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다. 존 워커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당시 림팩에 참가했던 장교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포럼장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었다. 가상 전투 상황에서 장보고함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그 함정은 미 항모전단을 향해 조용히 접근했다. 기습입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시뮬레이션 결과 USS 존 스테니스가 어뢰 공격을 받았다. 함께 있던 이지스 순양함 두 척도 격침 판정을 받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항모 전단의 방어망을 뚫는다는 건 켈리 박사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다시 화면을 조작했다. 장보고함은 그 훈련에서 총 30척이 넘는 함정을 가상 격침시켰다. 미국, 일본, 호주의 최신 전투함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스크린에는 공식 훈련 결과표가 나타났다. 숫자는 너무 압도적이었다. 포럼장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조용해졌다. 켈리 박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더 놀라운 건 장보고함이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누군가 말했다. 그건 그냥 훈련일 뿐이지 않습니까? 현실은 다르죠. 켈리 박사가 그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훈련일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잠수함들이 이뤄낸 다른 결과들도 설명해 보시죠.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떠올랐다. 파란 바다 위로 붉은 글자들이 번쩍였다. 나는 무심코 숨을 들이켰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스크린 위에 새로운 숫자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1998년 림팩 훈련 이종모함이 13척을 격침 15만 톤. 2000년 림팩 바위함 11척 격침 9만 6천 톤. 2002년 림팩 나대용함 10척 격침 10만 톤. 수치가 하나씩 나타날 때마다 포럼장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켈리 박사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2004년 장보고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녀는 화면에 문장을 띄웠다. 평양함대 사령관 알렉산더 중장의 발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위함을 찾기 위해 다수의 항공 전력을 투입했지만 탐지할 수 없었고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에 놀랐다. 그 순간 미국 대표석 쪽에서 존 워커 대령이 시선을 피했다. 그는 그 말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다. 켈리 박사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것이 단순한 훈련 성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포럼장을 울렸다.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들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일관되게 같은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탐지되지 않고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고 끝까지 생존하는 것.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누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건 디젤 잠수함 아닙니까? 핵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죠. 켈리 박사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디젤이라서 무시하셨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한국이 증명한 건 크기가 아니라 기술이고 배수량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도 세계 최강의 해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녀의 손끝이 다시 스크린을 스쳤다. 여러분은 한국 잠수함의 소음 수준을 아십니까? 100에서 110데시벨. 바다의 배경 소음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홀 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마치 실제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모두의 귀를 막아버린 듯했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음 저감, 배터리 효율, 전자장비의 현대화, 모든 면에서 원본을 넘어섰죠. 켈리 박사는 다시 화면을 조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훨씬 더 거대한 실루엣이었다. 도산 안창호급 3000톤급 잠수함입니다. 포럼장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으로 쏠렸다. 그 웅장한 형태가 홀로그램 위에 떠오르자 모두 숨을 멈췄다. 20년 전에도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깃들었다. 여러분이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닷속에 숨어있는 백상아리를 보지 못하고 헤엄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과 호기심이 섞였다. 켈리 박사가 다시 제어판을 조작하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다. 이번엔 훨씬 더 큰 잠수함이었다. 도산 안창호함을 자세히 보시죠. 3000톤급 잠수함의 거대한 형체가 회중 속을 떠다니는 듯 홀로그램으로 재현되었다. 누군가 감탄사를 내뱉었다. 이건 단순한 디젤 잠수함이 아닙니다. 켈리 박사가 말했다. 이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 전략 무기입니다. 포럼장 어딘가에서 누군가 외쳤다. 잠깐만요. SLBM은 핵잠만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켈리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고정관념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분의 상식을 깨뜨렸어요. 스크린이 바뀌며 바닷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미사일의 영상이 나타났다. 물기둥을 뚫고 솟는 불빛이 포럼장을 휩쓸었다. 현무-4 사거리 800km의 SLBM입니다.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나라는 6개국뿐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한국. 순간 포럼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과소평가해온 나라가 새로운 해양시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다시 홀로그램 위로 번졌다. 핵잠수함이 아니라 핵잠수함을 뛰어넘는 디젤 잠수함을 만든 것이죠. 포럼장 안에서 몇몇이 수군거렸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은 작전 반경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한계 때문에. 켈리 박사가 손끝으로 스크린을 터치했다. 첨단 배터리 시스템의 내부 구조가 확대되며 빛을 냈다. 그래서 한국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도입했습니다. 기존 압축전지 대비 3배의 용량, 2배의 수명, 수중 작전 3주간 지속. 3주라고요? 누군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핵잠수함과 동일한 수준이죠. 그녀의 음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소음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엔진을 끄면 완전히 조용해집니다. 핵잠은 냉각수 순환 펌프 때문에 항상 소음이 발생하죠. 하지만 디젤은 다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한국의 도산 안창호는 수중에서 완전 무음 상태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다의 유령. 나는 스크린 속의 파란 곡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무음의 전력. 그것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완벽한 방패였다. 잠시 후 켈리 박사는 슬라이드를 넘겼다. 하지만 SLBM 한 발로 전략 균형이 바뀔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하나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다. 도산 안창호급은 총 9척이 건조됩니다. 각 잠수함마다 6발의 SLBM이 탑재되죠. 단순한 계산입니다. 총 54발. 각 사거리 800km. 홀 안이 정적에 잠겼다. 이 말은 곧 중국 연안의 주요 군사시설이 전부 사정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가 대신 말을 이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가 된 거죠. 켈리 박사의 손끝이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다. K9 자주포, KF-21 전투기, 현무미사일 시리즈가 차례로 회전했다. 이 무기들 전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그게 잠수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켈리 박사의 눈빛이 반짝였다. 한국은 외부 의존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다. 다른 나라들은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의 거대한 조선소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세계 조선업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상선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군함과 잠수함을 직접 건조합니다. 하지만 아직 핵잠은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던진 말에 켈리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마지막 퍼즐입니다. 포럼장은 숨을 죽였다. 한국은 이미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PR-1400 3세대 원전이 UAE로 수출됐죠. 원전과 잠수함용 원자로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녀가 스크린을 가리켰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미국도 한국의 핵잠 보유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존 워커 대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이미 그 논의가 내부에서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다. 켈리 박사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AUKUS 협정을 통해 호주의 핵잠 기술을 이전했듯 한국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럼장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봤다. 켈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 검증된 SLBM 능력, 그리고 핵추진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갖춘 한국 해군을 여전히 논외로 하시겠습니까? 장피에르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디젤이라 비웃었던 한국이 이미 세계 6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고 머지않아 핵추진 잠수함까지 갖출 나라가 되었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가 포럼장에 울려 퍼졌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한국은 이미 바다의 균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논외가 되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켈리 박사의 마지막 말이 여운처럼 남았다. 그녀는 곧 스크린을 조작했다. 이번에는 미국 해군의 조직도가 떠올랐다. 여러분, 2005년에 미 해군이 새로운 사령부를 신설한 사실을 아십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잠수함 대응 사령부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켈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 조직이 필요했을까요? 화면이 전환되었다. 림팩 2004 이후 미 해군의 내부 보고서와 개편 기록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하나였습니다. 장보고함이 보여준 충격적인 성과 때문이죠. 그녀의 말에 혼란이 정적에 잠겼다. 미 해군 수뇌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훈련이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반박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훈련이라고요? 그 훈련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을 깨달았습니다. 스크린에는 항모전단의 방어 시스템이 확대되었다. 항공모함 주변 300km 반경의 방어망, 이지스함, 대잠 헬기, 소나 부위까지 완벽해 보이는 체계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켈리 박사가 화면 한쪽을 가리켰다. 한국의 디젤 잠수함이 그 모든 방어망을 뚫고 들어왔다는 점이죠. 화면의 특정 구역이 붉게 표시되었다. 핵심은 소음이었습니다. 미 해군의 소나 시스템은 핵잠 탐지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핵잠은 아무리 조용해도 냉각 펌프 소음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다릅니다. 배터리 운항 시 거의 무음 상태가 되죠. 그녀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한국은 그 무음을 극한까지 활용했습니다. 스크린의 장보고함의 침투 경로가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되었다. 바다의 온도차로 생긴 음양층을 이용하고 해저 지형을 따라 움직이는 지형 추종 항법. 그 모습은 마치 해저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런 전술은 어디서 배운 겁니까?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켈리 박사가 대답했다. 한국 해군은 좁은 해역에서 최대 효과를 내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다. 그 결과가 바로 미 해군 조직 개편으로 이어진 겁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문서가 떴다. 2005년 미 해군 전략 검토 보고서. 켈리 박사가 문장을 읽었다. 기존 대잠 전술로는 한국형 디젤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다는 결론. 포럼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결국 미 해군은 완전히 새로운 탐지 체계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페이지를 넘겼다. 저주파 능동 소나, 수중 무인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음향 분석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한국 잠수함의 성과에서 비롯된 변화였습니다. 그 말은 모든 계기가 한국이었다는 뜻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죠. 켈리 박사가 다른 자료를 띄웠다. 2010년 이후 림팩 훈련 규칙이 바뀐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는 흥미를 느끼며 메모를 멈췄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물었다.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 대신 정찰 임무를 주로 부여하기 시작했죠. 켈리 박사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한국 잠수함들이 너무 압도적인 성과를 내자 결국 게임의 규칙을 바꿔버린 겁니다. 한 장교가 손을 들었다. 그럼 이제 한국 잠수함은 예전만큼 활약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켈리 박사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최근 림팩 결과가 떠올랐다. 2018년 박위함 12척 격침 후 생존. 2022년 신돌석함 역시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혼란이 조용해졌다. 규칙은 바뀌었지만 한국 잠수함의 능력은 더욱 진화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제시되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미 해군이 한국 해군과의 훈련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켈리 박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왜일까요? 그녀가 스스로 답했다.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젤 잠수함의 새로운 전술을. 스크린에는 한미 합동훈련 현황이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합동훈련 횟수는 3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잠 훈련이 급증했죠. 그럼 우리가 한국에게 배우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합니다. 켈리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이 개발한 조용한 잠수함 운용 전술, 그걸 미군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례를 들었다. 특히 천해, 수심 200m 이하의 얕은 바다. 그곳에서의 작전 능력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얕은 바다의 기술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몰랐던 영역이군.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서태평양의 바다는 이제 한국의 수중 교본으로 다시 쓰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핵잠수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곳, 바로 천해였다. 스크린에 동아시아 해역 지도가 떠올랐다. 동중국해, 황해,
남중국해 모두 수심이 얕았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지역에서 작전하려면 한국식 기술이 필수입니다. 나는 메모를 멈추고 그 말을 곱씹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국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켈리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2024년 미 태평양 함대 전략서에는 한국 해군과의 협력 강화가 최우선 과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럼장이 술렁였다. 한국이 이제 그런 위치에 올랐다는 말입니까? 누군가 물었지만 켈리는 대답 대신 단정적인 어조로 말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배워야 할 상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20년 전 림팩에서 충격을 준 나라가 지금은 미 해군의 스승이 되었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무시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다. 켈리 박사의 말이 이어졌다.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세계 해군사에 남긴 족적입니다. 가장 강한 해군조차 변화시킨 혁신의 힘이죠.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에 비웃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존중이 자리를 대신했다. 켈리 박사가 스크린을 다시 바꿨다. 이번에는 한반도의 기후 지도가 나타났다. 여러분, 한국의 기후를 아십니까? 그녀가 물었다.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기후. 누군가 대답했다. 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크린에 극한의 환경 영상이 연달아 나타났다. 영하 20도의 혹한, 영상 40도의 폭염, 시간당 100mm를 넘는 폭우,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 이게 무기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켈리 박사가 미소를 지었다. 한국의 무기들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상이 전환되며 K9 자주포의 시험 장면이 등장했다. 이 무기를 보십시오. 한국의 사계절을 모두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녀는 수치를 나열했다. 영하 32도에서 시동, 영상 50도 사막에서 연속 사격, 장마철 습도 95% 환경에서 정밀 사격. 포럼장 여기저기서 탄성이 새어나왔다. 결과는? 켈리가 답했다. 노르웨이의 동토층에서도 인도의 타르 사막에서도 고장 없이 작동했습니다. 그제야 나는 왜 세계 각국이 이 무기를 주문하는지 이해했다. 폴란드 488문, 호주 30문, 노르웨이 24문. 주문은 지금도 늘고 있었다. 켈리가 다른 화면을 띄웠다. 이번에는 전투기였다. KF-21 전투기입니다. 아직 개발 중이지만 이미 첫 비행에 성공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이 전투기의 특별한 점을 아십니까? 황사 속에서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세계 유일의 기종입니다. 스크린에 황사가 뒤덮인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가 나타났다. 엔진 흡입구와 센서 주변이 강화된 코팅으로 빛났다. 황사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엔진을 막고 센서를 교란시키는 적입니다. F-35조차 그날은 비행을 제한하죠. 그러나 KF-21은 다릅니다. 켈리가 설명을 이어갔다. 특수 필터 시스템, 강화된 엔진 코팅, 황사 입자를 감지하는 센서. 모든 것이 한국의 환경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나는 스스로 감탄했다. 혹독한 자연이 곧 실험장이 된 나라, 그 나라가 만들어낸 무기였다. 스크린에 현무 미사일 시리즈가 나타났다. 현무 -3, 현무 -4. 탄도와 순항 미사일 계열입니다. 켈리 박사의 말이 잔잔하게 이어졌다. 이 미사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도만이 아닙니다. 내구성입니다. 화면이 확대되며 지하 벙커의 영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미사일은 수년간 저장된 뒤에도 정상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무기는 습도와 온도 변화에 취약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그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장마에도 혹한에도 변하지 않도록. 포럼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켈리 박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기술, 기후, 전략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장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한국은 환경이 만든 실전형 기술의 집약체였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사실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심지어 동유럽의 사막과 산악지대까지 한국의 무기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고장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신뢰성의 근원이 어디인지 나는 이제야 이해했다. 바로 한국의 기후였다. 혹한과 폭염, 장마와 황사를 모두 견디는 땅. 켈리 박사는 단호히 말했다. 한국은 자연이 만든 최고의 무기 시험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다른 나라들은 인공적인 실험 환경을 만듭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계절 자체가 실험장입니다. 스크린에는 통계가 떠올랐다. 2022년 한국의 무기 수출액 170억 달러. 세계 4위. 그 정도라면 일본을 넘어섰군요. 누군가 중얼거렸다. 켈리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일본뿐 아니라 독일과 영국도 이미 뒤처졌습니다. 순간 포럼장의 낮은 탄성이 흘렀다. 그녀는 덧붙였다. 이 모든 비밀이 바로 한국의 날씨였습니다. 자연이 만든 품질 보증서죠. 스크린에 다시 도산 안창호함이 나타났다. 이 철학은 잠수함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켈리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한국 근해의 복잡한 해류, 얕은 수심, 그리고 극심한 조수간만에 차 그 모든 환경을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는 화면 속 선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렇다면 다른 해역에서는 더 강력하겠군요. 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림팩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한국의 무기들은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연의 극한을 통과한 진짜 실전형 무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 역시 어떤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논외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죠. 포럼장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그동안 냉소적이던 표정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눈빛엔 진지함이 깃들었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회의적인 얼굴이었다. 다나카 자문관이 천천히 손을 들었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훈련 성과일 뿐 아닙니까? 실전은 다릅니다. 나는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켈리 박사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는 곧 스크린을 조작했다. 림팩 훈련의 상세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림팩은 단순한 훈련이 아닙니다. 실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다나카의 반박이 이어졌다. 그래도 결국 뭐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 뭐의 상황에서 미국 항공모함이 침몰했습니다. 단 한 척의 디젤 잠수함에 의해. 혼란이 고요해졌다. 그건 단순한 시뮬레이션이었을 뿐이지요. 켈리가 새 자료를 띄웠다. 림팩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구조였다. 이건 미군이 수십 년간 개발한 전쟁 모델입니다. 레이더 반사율, 소음, 어뢰 성능, 승조원의 숙련도까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누군가 낮게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실전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켈리 박사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다. 예측 불가능성이라 하셨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크린이 바뀌며 20년치 림팩 결과가 연속으로 표시됐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잠수함들의 기록이었다. 이종모함 13척 격침, 박위함 11척, 나대용함 10척, 장보고함 30척. 모든 경우에서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게 우연입니까? 누군가 약하게 반박했다. 특정 해역에서만 그런 결과 아닙니까? 켈리 박사가 지도를 확대했다. 하와이 근해 3만 제곱킬로미터, 수심 4.000m의 대양. 한국 근해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그런데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나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동안 이어진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울렸다. 맞습니다. 훈련일 뿐이라며 무시했지만 그 훈련에서 미 해군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크린에는 미군 내부 문서가 새로 떠올랐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스크린에 새 문서가 떠올랐다. 2004년 림팩 이후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에서 작성된 기밀 보고서입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낮지만 분명하게 울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내용이 뭡니까? 누군가 물었다. 그녀가 문서의 핵심 부분을 읽기 시작했다. 기존 전술로는 한국형 디젤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순간 공기가 멎은 듯했다. 그 문서를 어떻게 누군가가 중얼거렸지만 켈리 박사는 그 말을 끊었다. 제가 나토 해양전략자문위원이라는 걸 잊으셨습니까? 그녀는 문장을 이어 읽었다.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우리 함대는 괴멸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포럼장은 일순 정적에 빠졌다. 켈리 박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훈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그녀가 대답했다. 실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경험해보는 것. 그것이 훈련의 목적이죠. 스크린이 전환되며 시뮬레이션이 나타났다. 만약 한국이 적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켈리 박사가 물었다. 그건 가정일 뿐입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가정이지만 아주 현실적인 가정이죠. 그녀가 다시 스크린을 조작했다. 도산 안창호급 9척의 형상이 홀로그램 위에 떠올랐다. 이 잠수함들이 동시에 작전에 투입된다면 각각의 림팩에서 보여준 성과를 재현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켈리 박사가 이어 말했다. 그런 상황은 상상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상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의 무게입니다. 그녀의 음성이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훈련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 한국 해군을 논외로 한다는 건 전략이 아니라 현실 도피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실 도피라뇨? 누군가 반문했다. 켈리 박사의 눈빛이 빛났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것, 바로 그것이요. 그녀는 포럼장을 둘러보았다. 우리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적이 되지 않기를. 그 말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것이 훈련이 남긴 가장 무서운 교훈입니다. 켈리 박사는 천천히 덧붙였다. 한국을 잠재적 위험 요소로 진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설령 지금은 동맹이라 해도. 포럼장은 침묵에 잠겼다. 현실적이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훈련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평화시야말로 적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해군을 무시하는 순간, 그건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자멸의 시작이었다. 나는 그 말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포럼은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켈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 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혼란이 술렁였다. 모두가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켈리가 잠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한국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여줍니다. 스크린이 바뀌며 각국의 군사 퍼레이드 영상이 연달아 재생됐다. 붉은 광장의 러시아, 천안문 앞 중국, 평양의 행진대까지. 보십시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과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국군의 날 행사가 나타났다. 조용했고 절제되어 있었다. 한국은 왜 군사력을 숨길까요? 켈리가 대답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 선택이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잠수함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뢰가 아닙니다. 은밀성입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힘. 그것이 진정한 억제력이었다. 한국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켈리 박사는 결론을 내렸다. 국가 차원에서 잠수함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조용히 움직이지만 누구보다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스크린에 한국의 무기 수출 통계가 표시됐다. 2022년 170억 달러.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를 크게 홍보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신뢰를 쌓아가죠. 그녀는 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림팩에서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걸 떠올려보세요.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한국의 방식입니다. 켈리 박사가 과거의 자료를 다시 띄웠다. 스크린 위에 20년간 일관된 성과라는 문장이 나타났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왜 이런 기록이 세계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대신 물었다. 의도적으로 조용히 한 건가요? 켈리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은 실속을 중시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의미심장했다. 화려한 언론 플레이보다 실질적인 결과를 선택하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켈리 박사가 말했다. K9 자주포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 성능이라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가 먼저 주문했죠. 검증된 성능이 스스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국식 마케팅은 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켈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겁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 그녀는 다시 잠수함 이야기로 돌아왔다. 바닷속의 잠수함을 생각해보세요. 조용히 숨어 움직이지만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나는 그 비유가 정확하다고 느꼈다. 한국이 국가적으로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셈이죠. 소음 없이 움직이며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녀가 덧붙였다. 이게 바로 한국식 전략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런 방식이 언제나 유리할까? 켈리 박사가 말을 이었다.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포럼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모두가 처음의 발언을 떠올리고 있었다. 장피에르 교수의 한국은 논외라는 단정. 이제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 모두가 깨닫고 있었다. 켈리 박사가 말했다. 한국의 전략이 성공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숨기고 상대가 방심하게 만드는 것. 림팩이 그걸 증명했죠. 나는 화면에 떠있는 수치를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압도적 성과를 내고도 조용히 있던 나라. 켈리 박사가 덧붙였다. 그런 상대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 상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한국은 바닷속의 잠수함처럼 국제무대에서 조용히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노트에 적었다. 은밀함이 곧 억제력. 켈리 박사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실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조용한 바닷속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포럼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처음의 경멸은 사라지고 묵직한 존경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켈리 박사에게 향했다. 그녀가 마지막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해군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래를 이야기해봅시다. 스크린에 커다란 퍼즐 조각들이 떠올랐다. 한국이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들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자 미래형 군함이 나타났다.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입니다. 도면 위에는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크고 매끈한 스텔스 함정의 윤곽이 드러났다. 6.000톤급 구축함. 2030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켈리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완전 통합 전투 시스템을 갖춘 함정으로 레이더부터 무장까지 모두 한국 기술입니다. 스크린에는 KDDX의 세부 사양이 표시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무인 시스템과의 연동 능력입니다. 무인 항공기 수상정, 잠수정을 동시에 지휘할 수 있죠.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것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미래 전장의 플랫폼이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켈리 박사가 또 다른 화면을 띄웠다. 한국은 경항공모함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3만 톤급 F-35 스텔스기를 탑재할 예정이죠. 포럼장이 웅성거렸다. 나는 생각했다. 그건 단순히 함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해양 전략의 문법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한국은 이미 F-35를 40대 이상 보유했고 F-35B 도입도 논의 중입니다. 켈리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이제 진정한 원양 해군이 되는 겁니다. 스크린에는 다시 세 개의 지도가 떠올랐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항로가 전 세계로 뻗어 있었다. 보십시오. 한국 해군의 해외 진출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지도를 보며 천천히 깨달았다. 한국은 더 이상 한반도의 해군이 아니었다. 이제는 바다의 절반을 책임지는 존재로 변하고 있었다. 스크린에 새로운 지도가 떠올랐다. 붉은 점들이 선으로 연결되며 한국 해군의 작전 범위를 그려냈다. 아덴만 해적 퇴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그리고 최근의 홍해 작전까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 근해를 벗어나지 못했던 해군이 이제는 지구 반대편 바다에서 작전하고 있었다. 작전 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나는 그 지도 위의 선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 길이야말로 한국 해군이 걸어온 진화의 궤적이었다. 켈리 박사가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녀가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스크린에 한국의 무기 수출 통계가 나타났다. 2023년 235억 달러. 세계 3위. 나는 눈을 의심했다. 프랑스와 독일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켈리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해군 무기도 예외가 아니죠. 화면에는 필리핀에 수출된 호세 리살급 호위함, 태국과 체결된 잠수함 계약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의 해군 전력이 차례로 등장했다. 한국이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국으로 변한 지 오래였다. 켈리 박사가 말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다. 폴란드가 K9 자주포 1000문을 주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성능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이 바로 신뢰입니다. 켈리 박사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 해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스크린 위에는 짧은 문장이 떠올랐다. From Imitation to Innovation.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20년 전에는 미국 해군을 놀라게 한 작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가 배우려는 혁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해군의 연대표가 펼쳐졌다. 1990년 림팩 첫 참가, 2024년 연합해군사 사령부 부사령관 취임까지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위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럼 이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홀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켈리 박사가 답했다. 서태평양의 핵심 해양 강국으로 봐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받아 적었다. 조용히 바다 밑에서 힘을 키워온 나라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다. 켈리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함께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홀 안의 공기가 무겁게 멈췄다. 한국을 배제한 전략은 이제 불완전한 전략입니다. 켈리 박사의 결론이었다. 그녀의 마지막 문장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조용히 완성된 전설,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서다. 포럼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500명의 전략가들이 모두 같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나 또한 펜을 멈춘 채 오래전 장피에르 교수의 조롱을 떠올렸다. 그때의 웃음은 사라지고 지금은 오직 존중만이 남아있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치지 않는다. 그들은 보여준다. 기술로, 성과로, 침묵 속의 실력으로.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다. 세계 최고의 핵물리학 교수가 한국의 핵기술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상위 5위 안에 드는 나라 중 핵무기가 없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의 한 강의실에서 나온 교수의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말, 과연 사실일까요? 그날의 강의는 오직 한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그 교수가 한국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중국도 북한도 아닌 러시아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던 걸까요? 과연 그 이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러시아 교수가 공개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핵물리학과의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넘게 핵 연구를 이어온 나에게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교과서를 펼치는 대신 나는 그것을 덮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대신 나의 경험담을 들려주려 합니다. 오늘 아침 나를 1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아주 흥미로운 메일을 받았거든요. 강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최고의 핵 전문가가 직접 들려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라니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며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앞에 앉은 100여 명의 학생들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조금 다를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칠판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그 안에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학생들은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교수님? 핵이 없는데 군사력 상위권이라뇨? 불가능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모두 핵보유국 아닙니까? 학생들의 반응을 보며 나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반응을 기다렸거든요. 그때 뒷자리에 한 중국인 유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학생이었죠. 교수님, 비공식 순위로 보면 사실상 중국이 1위 아닐까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봅니다. 핵무기 보유량과 최신 기술력으로 말이죠.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러시아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러시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번졌습니다. 중국이 1위라니 러시아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이 상황을 잠시 즐기듯 지켜보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하지만 진짜 정답은 나중에 알려드리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이 직접 답을 찾게 될 겁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더욱 반짝였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나는 10년 전 북한에서의 충격적인 경험과 최근 중국에서 목격한 현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바꾼 한 나라에서의 놀라운 발견을 떠올렸습니다. 강의실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나는 칠판을 돌아서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국인 유학생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2년 전 저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베이징 근교의 지하 핵연구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지하 50m 아래에는 축구장을 여러 개 합친 크기의 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었고 최첨단 장비가 빼곡히 설치되어 있었으며 연구원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중국의 기술적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중국인 유학생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소 내부가 완전히 구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동 연구원은 B동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 몰랐고 시동 연구원은 D동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모든 연구 방향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연구원들은 왜 이 연구를 하는지 자신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가 만난 한 중국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질문하면 안 되거든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식당에서 있었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 연구팀이 6개월 동안 진행한 실험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상부에서는 분석도 없이 그대로 다시 진행하라는 지시만 내려왔습니다. 이유를 찾지도 않고 방법을 바꾸지도 않은 채 말이죠. 결국 그 연구원들은 같은 실험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시설과 수많은 인력이 있어도 창의적 사고가 막힌 곳에서는 진정한 과학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 중국인 유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중국의 핵기술 발전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혁신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기존 기술을 빠르게 모방하고 개선하는데 탁월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시스템이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러시아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그 시설을 본 후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진정한 과학 선진국이라 부르기 어렵다는 것을요. 유학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교수님, 그건 편견 아닙니까? 아닙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이제 곧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강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학생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죠. 10년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일원으로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영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핵시설이라기엔 너무 낡고 초라했으니까요.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고 그날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연구동에 들어서자마자 전기가 끊겼습니다. 하루에 3차례나 정전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발전기 가동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 연구자들은 촛불을 켜고 실험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연구자들의 상태였습니다. 젊은 연구자 한 명은 너무 마른 나머지 실험복이 헐렁했어요. 점심으로 꺼낸 도시락에는 잡곡밥과 김치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과학자라면 품어야 할 호기심이나 열정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두려움과 체념만 가득했습니다. 한 러시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제 질문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 연구자를 만났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교를 졸업한 재능 있는 연구자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살며시 다가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저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모스크바대 핵물리과 이고르 벨린스키라고 적힌 제 명함을 받아든 그녀의 눈에 잠깐 희망이 스쳤습니다. 명함을 꼭 쥐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진짜 과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시받은 대로만 할 뿐이에요. 실패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집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로요. 그 연구자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진짜 과학자가 되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이곳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죽은 곳에서는 진정한 과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최근 저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집중된 시선을 받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임무로 한국의 한 연구시설을 방문했거든요.
처음엔 별다른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는 나라 아닌가요? 중국인 유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핵 관련 연구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의 대전이라는 도시에 한국의 핵 관련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의 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건물부터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내부 설비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칠판에 간단한 도식을 그렸습니다. 우라늄 농축 사용 후 연료 재처리, 중수로 운영 경험까지. 한국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구자들의 능력이었습니다. 핵물리학 이론부터 응용까지 어떤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한 러시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정도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 아닌가요? 바로 그 말입니다. 기술적으로는 6달 안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강의실에 소곤거림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찰단의 몇몇 동료들이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다. 기술은 충분해도 핵무기는 만들지 않는 나라군요. 두려움 때문일까요? 저는 그때의 장면을 또렷이 떠올렸다. 바로 그때 저를 안내하던 젊은 한국 연구원이 낮게 말했다. 한국이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 사찰단은 모두 그를 바라보았다. 그 연구원은 말을 이어갔다. 만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소유하면 위협으로 비칠 수 있지만 만들 수 있는 역량만 갖추고 있으면 더 강한 억제가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의 놀라움을 다시 느꼈다. 그는 덧붙였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평화적 핵기술의 발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진정한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 연구원의 어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뭔가 묘한 냄새가 났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다. 그러자 이유를 알게 되었다. 강의실은 더욱 고요해졌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핵무기가 없음에도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에서 핵은 오로지 원자력 발전을 위한 전력 생산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칠판에 숫자 7을 적기 시작했다. 전력 생산에는 약 5% 정도로 농축된 저농축 우라늄이 사용됩니다. 생각해보면 핵무기에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한데 한국이 그것을 시도했겠느냐고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힐 듯 조용해졌다. 알아보니 2000년대에 은밀히 77%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정말인가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더 놀라운 점은 현재 더 발전된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라늄을 95% 순도로 추출하는 기술은 한국만 개발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90% 이상의 농축은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기술적 능력은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 러시아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교수님,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네요. 연구원은 나에게 말했다. 만약 무기 목적이 아니라면 고농축 우라늄 관련 기술은 전부 갖추고 있다고. 그 연구원의 자신감은 바로 여기에 근거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보았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도 핵 보유국들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기술력은 완벽하지만 정치적 결단으로 만들지 않는 나라였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놀라운 기술은 또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을 가리키며 학생들을 응시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약칭 SMR 기술이다. 이 기술이야말로 판도를 바꾸는 존재였다. 기존 원자로는 거대한 시설을 필요로 했지만 SMR은 트럭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소형화되었다. 그럼에도 성능은 기존 원자로와 비슷하다. 저는 한국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한국 연구원들이 보여준 것은 충격적이었다. 컨테이너 크기의 원자로가 작은 도시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활용 범위였다. 저는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쇠빙선에 탑재하면 북극 항로를 개척할 수 있고 잠수함에 설치하면 몇 달간 잠수 작전이 가능하며 심지어 우주기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든 점이 한국 기술의 위력을 말해준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정말. 진짜요. 러시아는 이 분야에서 자신들이 기술의 선두라고 자부했지만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생태계와 응용 능력에서 따라잡고 있었어요.
그러자 중국인 유학생이 반박했죠. 교수님, 그런데 중국도 SMR 기술을 개발 중이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SMR은 대부분 군사용 목적이에요.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무기 체계에 집중되어 있죠. 반면 한국의 SMR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도구로 삼으려 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전기를 공급하고 재난 지역에 긴급 전력을 보내는 거죠. 그 연구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SMR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강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힘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바라보는 철학에 있다는 걸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들의 협업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감동을 떠올렸습니다. 연구원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열정을 다하며 근무 시간이 끝나도 자발적으로 함께 일했어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건 연구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알고 보니 우리처럼 징병제를 시행 중이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저는 칠판에 숫자 7을 적으며 설명했죠. 우리는 1년 복무하지만 한국은 1년 반 복무합니다. 우리의 1.5배죠. 작게 들리지만 모든 남성이 복무한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차이예요. 한 러시아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남성들이 더 오래 복무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20년 전만 해도 2년 복무였고 점차 줄여 지금 이 수준이라고 해요. 선진국 중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90% 이상이 전쟁이 나면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해요.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거로 한국의 예비군 훈련 참석률은 무려 99%입니다. 아무리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해도 그렇죠.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러시아의 현실은 어떤가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30만 명 동원령 발표 직후 수십만 명이 카자흐스탄, 조지아, 아르메니아로 도망쳤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국경에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고 항공권은 전부 매진되었어요. 징집을 피하려고 숨거나 다친 척하거나 뇌물을 쓰는 경우도 많았죠. 저는 학생들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한국 남성 90%가 싸우겠다고 답한 것과 러시아 남성들이 탈출한 것, 이 차이가 바로 진짜 국력의 차이가 아닐까요? 러시아 남학생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국민이 도망가지 않는 나라라는 걸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중국, 북한, 한국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중국과 북한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과연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일까요? 한 러시아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 아닙니까? 맞아요. 하지만 동맹과 의존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저는 칠판에 세 개의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하지만 창의적 사고가 제한된 나라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지만 과학의 영혼이 사라진 나라죠. 반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진정한 힘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교수님, 그건 선입견이에요. 중국의 과학 발전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선입견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본 현실이에요. 중국의 거대한 연구소에서도 창의가 막히면 진짜 과학은 존재하지 않아요. 북한의 영변처럼 두려움 속에서는 과학자의 영혼이 사라집니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유로운 사고와 협력이 숨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핵무기 없이도 더 큰 힘을 낼 수 있죠. 러시아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한국처럼 자유와 창의를 추구할 것인가.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위대한 과학의 전통을 지닌 나라예요. 멘델레예프, 랜다우, 사하로프 같은 천재들이 태어났죠.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국처럼 자유로운 사고와 협력이 가능합니다. 굳이 닫힌 길을 따를 이유가 없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저는 칠판 앞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핵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러시아 원자력청과 모스크바 연구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냈죠.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핵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잘못 쓰면 인류를 파괴하지만 올바르게 쓰면 인류를 살립니다. 여러분, 세계 군사력 상위 5나라 중 핵이 없는 곳이 있다고 했죠. 이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학생들이 놀라 탄성을 질렀어요. 한국이요? 그 나라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엔 핵무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 힘은 핵보다 더 강한 억제력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국민 모두가 한 목표로 뭉치고 위기엔 놀라운 결속을 보여줍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핵입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 침묵했죠. 여러분 기억하나요? 10년 전 영변에서 나를 찾아온 그 젊은 여성 연구원 말입니다. 오늘 아침 그녀에게서 메일이 도착했어요. 탈출에 성공해 한국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강의실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벨리스키 교수님, 이제 저는 진짜 과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는 많지만 핵보다 강한 힘을 가진 나라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핵입니다. 그 순간 몇몇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만하던 얼굴이 흔들리며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말한 건 찬양이 아니라 배우기 위함이다. 강의실은 침묵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핵의 의미가 남았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러시아 교수의 마지막 말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로 뭉치는 마음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단결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려는 의지였습니다.